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저명한 생물학자 토마스 헨리 헉슬리의 손자로 이튼 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 올더스 헉슬리는 재치와 풍자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무궁무진한 지적 정보까지도 전해주는 천재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그는 역사, 철학, 종교 등 다방면에 관심을 보였고 D.H. 로렌스와도 친교가 있었다. 1921년 크롬 옐로, 1928년 연애 대위법을 발표했고 1936년 가자에서 눈이 멀어에서는 평화운동을 추구하는 작가 자신을 그렸다. 3차 세계대전을 가상으로 그린 소설 원숭이와 본질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 제3세계로 도피하는 행로를 보여주고 있다. 멋진 신세계는 1932년 작품으로 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모두 인공적으로 제조되는 미래 사회를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20세기에 쓰인 미래 소설 가운데 가장 현실감 있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그럼 저자 소개는 끝났고요. 이제부터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겨우 34층밖에 되지 않는 나지막한 회색 빌딩. 중앙 현관 위에는 런던 중앙 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육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방패 모양의 현판에는 공유, 균등, 안정이라는 3개 국가의 표어가 보인다. 1층의 거대한 방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방 안은 열대지방같이 더웠으나 창밖은 여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황량하고 희미한 광선이 싸늘하게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와 누군가 실험실용 가운을 입은 모습, 다시 말해서 어떤 창백하고 소름이 끼친 학자의 모습이 보이나 해서 허겁지겁 찾았지만 그 근처에서 보이는 것은 실험실용 플라스크와 니켈과 스산하게 빛나는 도자기류 뿐이었다. 모든 것이 살벌함을 겨루고 있었다. 거기서 근무하는 자들은 흰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시체같이 창백한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조명은 차갑게 죽어 있었다. 유령, 바로 그것이었다. 다만 현미경의 노란 원통에 반사된 빛은 무언가 풍요로운 생동감을 바라고 있었고 작업대의 깊은 안쪽까지 버터와 같이 매끈한 원통을 따라 현란한 원을 그리고 있었다. 여기가 수정실입니다. 하고 소장이 문을 열며 말했다. 300명의 수정대원은 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의 기구에 몸을 굽히고 숨을 죽일 것 같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완전히 정신을 집중한 나머지 자아를 잊고 혼자서 콧노래라든지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새로 온 한 단체의 견습생들은 매우 어린 홍안의 풋내기들이었는데 불안한 표정으로, 아니 오히려 비굴해 보이는 자세로 소장의 뒤를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각자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고 소장이 말할 때마다 필사적으로 갈겨 쓰듯 받아 적고 있었다. 최고 권위자에게서 직접 배운다는 것은 소중한 특권이었다. 런던 중앙 인공부와 조건반사 양육소 소장은 신입 견습생들이 오면 몸소 안내하며 각 부서를 보여주는 것이 상리였다. 다만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소장은 견습생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곤 했다.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현명하게 수행하려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만일 사회에 선량하고 행복한 성원이 되려면 전반적 이해는 최소한으로 억제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지만 전문적 지식은 덕과 행복을 증진시키나 전반적인 지식은 지적 견지에서 볼 때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철학자들이 아니라 문의를 도려내는 자들이나 우표 수집가들이다.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진지한 일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겐 일반 이론을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하고 소장은 상냥한 표정의 위협을 가미하며 견습생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러한 견습도 특전이었다. 최고 권위자의 직강을 노트에 받아쓰는 것은 특전이었다. 젊은이들은 미친 듯이 쓰고 있었다. 키가 훤칠하고 좀 마른 편이지만 자세가 곧은 소장은 방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의 턱은 길었고 짓거리지 않는 동안은 두텁고 발그스름한 곡선을 이룬 입술이 그의 뾰족한 치열을 덮었다. 늙은 편일까? 젊은 편일까? 30? 50? 55? 판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포드 기원 632년이라는 이 안정의 시대에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질문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소장이 말했다. 그러자 열의에 찬 학생들은 그들의 노트에 처음부터 시작하고 소장의 의도를 피기했다. 이것들이 부학이라는 것입니다. 소장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러고는 차단문을 열고 번호가 붙은 시험관을 올려놓은 선반의 대여를 견습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번 주에 할당된 난자들입니다. 이것은 혈액과 같은 온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는 설명을 계속했다. 하지만 남성 배우자들은 여기에서 그는 다른 문을 열었다. 이것들은 37도가 아니라 35도로 보존됩니다. 체온을 그대로 유지하면 수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양들을 열 발생 장치로 감싸면 새끼양을 낳지 못하는 이치이다. 소장이 부하기에 몸을 기댄 채 현대식 수정법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동안 견습생들의 연필은 읽을 수도 없는 필체로 노트 위에 휘갈기고 있었다. 물론 서두에 외과적 조치를 이야기했다. 이 수술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해집니다. 6개월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보너스가 지급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에 이어 절제된 난소를 산채로 보관하고 성장시키는 기술을 어느 정도 설명했다. 그러고 나서 최적의 온도와 염분과 점도에 관하여 설명하고 다시 분리되어 성숙된 난소를 보관하는 액체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견습생들을 작업대 쪽으로 인솔하여 여러 가지를 견학시켰다. 이상에서 말한 액체를 시험관으로부터 끌어내는 방법, 그 액체를 현미경에 특별히 데운 슬라이드 위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방법, 그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담긴 난소의 이상 여부를 검출하여 그 수를 파악하고 다시 그것을 다공질 용기에 옮기는 방법, 다시 이 용기를 정충들이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수프 같은 액체에 담근다는 것. 1세제곱센티미터당 최소한 10만 개의 정충이 집결해 있다고 소장은 역설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면 그 용기를 액체로부터 건져 그 내용물을 다시 검사한다. 어떤 난소가 수정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그 액체에 담근다. 필요하면 몇 번이고 반복한다. 수정된 난소는 다시 부하기로 옮겨진다. 알파나 베타 계급은 완전히 봉해지기까지 그곳에 그대로 두지만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은 36시간만 지나면 그곳에서 꺼내어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다. 보카노프스키법! 하고 소장은 반복했다. 그러자 견습생들은 그들의 작은 노트 속에 적힌 그 단어에 밑줄을 그었다. 한 개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태아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성인이 생긴다. 이것을 정상이라 한다. 그러나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 알은 싹이 나고 증식해서 분열한다. 8에서 96개의 싹을 틔우며 그 한 개 한 개가 성장하여 완전한 형태를 지닌 태아가 되고
각각의 태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된다. 전에는 한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96명이 자라도록 한다. 이거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보카노프스키법이란 일련의 성장 억제 조치로 구성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억제할 때 알들은 그것에 대응하여 발화 현상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정말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하고 소장은 결론을 내렸다. 견습생들의 연필은 바삐 달렸다. 소장은 지적했다. 매우 서서히 움직이는 컨베이어 위에 놓인 시험관이 가득한 선반이 큼직한 금속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의 시험관이 선반은 거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기계는 부드러운 소리로 울고 있었다. 시험관들이 그곳을 통과하는 데는 8분이 걸린다고 그가 설명했다. 강력한 엑스레이를 8분간 견딘다는 것은 난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극한치라는 것이다. 그 중에는 사멸하는 난자도 있다. 생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약한 난자는 2개로 분열하지만 대개는 4개의 싹을 내민다. 어떤 것은 8개의 싹을 내민다. 다시 모든 것은 부화기로 환원된다. 거기서 싹은 자라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이틀 후에는 급격히 냉각시킨다. 냉각시켜 발육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 각각의 싹은 2개, 4개, 8개로 발화된다. 발화가 끝나면 사멸할 정도까지 알코올에 담근다. 거기서 다시 싹을 내미는데 그 발화 과정이 끝나면 이 3번째 싹은 더 이상 발육을 억제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냥 평화롭게 발육하도록 방치된다. 이 시점에 이르면 최초의 난자는 8개에서 96개의 태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에 가해진 놀라운 개선이라는 점에서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난자가 때로 우연한 분열을 일으키던 모태시대에서 보았던 보잘것없는 쌍둥이나 새 쌍둥이가 아니라 훌륭하고 똑같은 쌍둥이가 나오는 것이다. 그것도 한 번에 몇 다섯씩, 아니 몇십 쌍씩 나오는 것이다. 몇십 쌍. 소장은 그 어휘를 반복하고 마치 기분 좋게 선심을 쓰듯 그의 팔을 안으 앞으로 뻗었다. 몇십 쌍씩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견습생이 그렇게 되면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하고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건 놀랄 일이군. 소장은 그 학생 쪽으로 몸을 급히 돌렸다. 자넨 그것을 모르겠나? 그걸 정말 모르겠나? 그는 한 손을 올렸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보카노프스키법은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야. 사회 안정의 중요한 수단의 하나. 표준형 남녀, 균등한 집단,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거친 한 개의 난자로부터 태어난 인간으로 충원된 작은 공장. 96명의 일란성 쌍생아들이 96개의 동일한 기계를 조작하는 거다. 그 목소리는 열의에 차서 거의 떨리고 있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고 소장은 세계 국가의 표어를 인용했다.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다. 우리가 무한히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지속시킬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표준형의 감마 계급, 한결같은 델타 계급, 균등한 엡실론 계급의 경우는 이미 해결되었다. 수백만의 일란성 쌍생아를 생산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의 원칙이 마침내 생물학에 응용된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는 무한히 이 보카노프스키 과정을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소장은 머리를 흔들었다.